주요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 보건 등 사회복지 및 안전, 편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비포 세션에서는 AX 시대의 디지털 격차를 주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디지털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윤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유튜버 원샷 한솔로 알려진 김한솔 OS 스튜디오 대표, 정현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접근성 팀장, 엄종환 SK텔레콤 ESG 혁신 부사장님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정윤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정윤 교수님께 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한정윤 교수입니다. 네, 이 행사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장내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 자리해 주시는 이유는 이런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혜택이나 편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로 말미암아 어쩌면 겪을지 모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다른 불편함, 그런 면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AX 시대, 디지털 격차라는 주제로 세 분의 우리 연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사님들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소개가 좀 되긴 한 것 같은데, 원샷 한솔님으로 유명하시죠? 지금 100만을 앞두고 계신 유튜버 김한솔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접근성 팀장을 맡고 계신 정현민 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SK텔레콤 ESG 혁신 담당을 맡고 계신 엄종환 부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 말씀드리고요. 각 연사분들께 20분 정도 발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이미 안내 받으셨겠지만 질문 올리시면 되겠고요. 네, 세 분의 연사분 발표 마치고 나서 간략하게 전체 토론과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김한솔 대표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원샷 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장애인 식개선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8살 때 갑작스럽게 희귀병으로 실명을 하게 되고 어느덧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지도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온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제가 겪은 기술들과 그 기술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의 키오스크는 너무나 익숙한 기계가 되었고 어딜 가더라도 볼 수 있는 필수적인 기계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가도 식당에 가도 공공기관에 가도 적어도 한 대 이상의 키오스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입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기계로 주문하니 정확하고 신속해서 장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점도 편리함도 많은 키오스크가 누군가에게는 차별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또 이용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처럼 키오스크로 반드시 주문해야 하는 시대에는 혼자 햄버거 가게를 가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키오스크에 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돈을 달라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장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제가 선택한 메뉴가 무엇인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인 제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눈을 감고 내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한다. 그냥 벽을 두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1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너 혹시 키오스크 이렇게 해? 아메리카노가 뭐지? 그 벽 아니야? 말을 해 제발. 이거 몇 개나 눌린 거야? 뒤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저기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키오스크 이렇게 해? 했을 때 저의 대답이었는데요. 저는 키오스크를 실제로 할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실제로 키오스크를 한번 이용해서 햄버거를 사봐야겠다 도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햄버거를 무려 100개나 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키오스크를 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남들과 다르다 보니까 뒤에 계시던 손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제가 햄버거를 담는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햄버거를 100개나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실패다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개의 햄버거만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직원에게 부탁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손님이 많으면 직원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요 하고 직원분에게 말을 거는 순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하고 사라지십니다. 그래도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는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길래 여기서는 내가 직원분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저기요 하는데요,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손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점점 무인 매장도 많아지더라고요. 다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에게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에게도 높이가 맞지 않아서 키오스크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과연 모두를 위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겐 너무 편리하지만 누군가에겐 너무 불편하다면 모두를 포용하는 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친구는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밥솥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10수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밥솥이 말하는 걸 듣고 아니 저 브랜드를 알 수 있다면 한국에도 말하는 기술이 생길 거고 시각장애인이 혼자 밥을 지어 먹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 브랜드예요?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건 한국의 땡땡 브랜드예요. 한국의 밥솥은 말을 안 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의 밥솥은 말을 하지 않는데 외국의 밥솥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제도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접근성 매뉴얼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용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말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밥솥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더라도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밥솥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외국에 가서 놀란 기술은 한국에서도 너무나 가능한 기술이었던 거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품을 설계하는 데서부터 기술을 만드는 데서부터 사용자 모두를 고려한다면 기술 약자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폰이라고 해서 딱 한 기종의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르는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소리로 알려주고 또 메시지가 오면 어떤 내용인지 읽어주는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 아쉬웠습니다. 수많은 핸드폰이 있었고 그 수많은 핸드폰에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은 오로지 딱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최신 핸드폰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저는 그걸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쓸 때 남들과 핸드폰이란 제품 안에서 기술 격차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제품이 나오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인 저도 사람들과 동시에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이용해서 메일도 보내고 메일도 받고 또 기사도 읽고 메시지와 카카오톡도 다 보냅니다. 심지어 이모티콘이 어떤 표정인지까지 알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저는 제가 직접 댓글을 관리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한솔님이 댓글 못 보시겠지? 하는데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악플 쓰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하트도 눌러드리고요. 답글도 달아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이폰을 쓰는 방법! 설정을 하고 잠금 버튼 3번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시간을 읽어주고 날짜도 읽어줘요. 사진, 카메라, 시계, 메모, 제가 누르는 어플의 이름을 알려줘요. 기사도 읽을 수 있어요. 네이버. 정말 간단한 나가 집값 13단 7개월 기대 코카라 링크. 집값이 반토막이 났대요. 읽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8월 작곡가 카드값이 한국 부동산.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볼까? 사람들이 쳐다보나? 화면 커튼 켜. 화면을 끄고 카카오톡. 설 버튼. 오늘 밤 시간 어때? 물음표. 전송. 자, 그리고 화면을 키면 하나, 둘, 셋, 넷. 화면 커튼 급. 자, 이렇게 하면 아이폰 사용 완성. 네.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잘 사용하죠? 네, 제가 혼자서 음성으로 들으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터치하는 그 부분에 읽어줘요. 속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그리고 원하는 목소리로도 바꿀 수 있어요. 완전 맞춤형입니다. 아이폰은 어떻게 제품이 나오면서 동시에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제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서부터 기술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각장애인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청각장애인도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은 설정 자체에 들어가면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 자신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았던 게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폰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전에는 시각장애인인 저는 오로지 수많은 핸드폰 중에서 딱 한 가지 기종만을 선택해서 써야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 저도 이번 제품을 바꿀까 말까
똑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술 약자는 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신기술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5년 전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제가 기술로 인해 불편해했는데 왜 현재도 기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두가 삶을 편리하게 느끼고 기뻐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를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또 모두를 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그때는 더 어렵고 예산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기술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함께 한다면 누구도 기술 안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세대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없었다. 세상 많이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세대 차이나. 언제적 이야기를 해요. 아, 완전 꼰대다. 이런 세대 차이가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서로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요, 공감대가 너무 잘 형성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꼰대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어린 시각장애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시각장애인이 기술 약자였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언제적 이야기를 해요. 시각장애인이 무슨 기술 약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끼리는 30년 전, 40년 전에 불편해했던 거를 여전히 똑같이 공감하면서 그거 지금 또 불편해요. 15년 전에 키오스크로 불편함을 느꼈던 제가 요즘도 키오스크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버스를 타기 힘들었던 시각장애인이 현재도 버스를 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불가능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외국에 가서 버스를 타봤습니다. 근데 가능했어요. 제가 버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그 나라에 가서 눈을 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똑같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능했던 거는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버스가 말을 하더라고요. 나 몇 번 버스고 어디로 갈 거야. 그리고 모두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기술이 필요한 곳에 꼭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눈을 뜰 수는 없겠지만 기술은 장애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3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아, 뭐가 골라야지? 아, 까먹었다. 일단 먹어보자. 너 혹시 음료수 구분 못해? 아, 이게 콜라인가 보다. 그렇지 않다. 치성 사이다 캔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캔에 롯데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콜라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싹 깨줬어요. 앞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앞의 모습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보여준 모습인데요. 사실 기술이 없었다면 그 편견은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음료수에 점자가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도 했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애들이 이런 거 왜 묻냐는 식으로
하이, 당연히 콜라랑 사이다라고 써져 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점자로 음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놀랍죠? 제가 시각장애인이 처음 됐을 때도 그리고 현재도 점자로 여전히 음료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갔는데 전북캔에 음료수 라고 쓰여 있으면 이게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실제로 기술이 없었다면 무슨 음료인지 알고 먹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AI 기술 설리번을 통해서 저는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너무 빨라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칠성사이다를 들고 있는 손이 보인다. 그리고 롯데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캔에 뭐가 쓰여 있는지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이 기술 설리번이 대신 읽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문서를 받았을 때 점자가 없으면 전 못 읽는데 그 문서를 또 이 AI 기술 설리번을 통해서 찍으면 읽어줍니다. 이 문서 안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또 제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찍으면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읽어줍니다. 기술은 이렇듯 누군가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기술들은 그런 것들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기술 약자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기술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한솔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는 일상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러지 못한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당연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기술이 얼른 좋아져서 김한솔 대표님이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접근팀 팀장을 맡고 계신 정현민 팀장님께서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 접근성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정현민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앉아서 이제 김한솔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정보 접근성, 또 다른 말로는 디지털 접근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진흥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저희 일 중에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저에 대한 질책으로 들려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치 자체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 자체는 현재까지의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AI가 도입됨으로써 벌어질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한솔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엄미하면서 좀 들어보시면요, 25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 하면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을 점유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구를 보더라도 장애인들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접근성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접근성을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한두 가지씩 이제 신체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인구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선천적인 이유가 아니라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점자를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점자를 이해하시는 분의 수치는 약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분들인 경우에 다 수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10% 내에만 수어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어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점자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통해서 좀 익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지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고령화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사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인 지하철과 같은 부분에서는 접근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는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당한 이유들은 또 하나의 오해가 있죠. 장애인분들이 그 온라인을 이용을 하시는가 내지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메일도 쓰시고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사용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 보조기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누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장애인분들께서는 비장애인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보통신 또는 디지털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접근성의 기본적인 그 개념 정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고령자와 고령자가 아닌 분들이 그러한 장애인이란 이유, 고령자란 이유를 가지고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접근을 할 때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원칙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키오스크도 말씀을 쭉 하셨지만은 키오스크가 애당초 없으면 괜찮은데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되고요. 그리고 고령자든 비고령자든 똑같이 쓰게 해줘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웹 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 키오스크 접근성을 하고 있고 실태 조사 결과 해마다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점수가 아직까지도 한 60점대 후반, 70점입니다. 근데 물어보시는데 과연 몇 점이 되면 우수한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모범 답안은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구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00점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더라도 한 80점이나 90점 이상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서비스가 구현된다라고 본다면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부와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실태 파악도 하고 있고 그걸 기술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어서 또 표준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에 담아서 지키도록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드신 분들에게는 품질 인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갖추어진 키오스크를 검증을 해서 그 검증서를 받아가시면은 공공 부분에 조달을 할 때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드리는 제도를 22년부터 또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한솔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에 저희도 10분 공감한 내용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령자분들, 장애인분들, 또 그분을 대변하는 단체들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교육받으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또는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영양교육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기술이 개발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모 지자체에서 작년에 저한테 이야기가 와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 시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텐데 저희 의원이 예산 지원을 해달라 왜 안 해주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키오스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육이 필요 없는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교육을 많이 시켜드렸다면 지금도 교육은 시켜드리고 있지만 교육 이전에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접근성이 갖춰지는 것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으로 볼 때도 현재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복지부 쪽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계정통부 쪽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 최근에 올 3월 달에 개정된 법에서는 특히 키오스크에 대해서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새로 들어가서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행령을 올 한 해 동안 과기정통부와 저희 의원이 다듬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게요. 키오스크와 국가에서 보게 되면은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영세하신 소상공인들이십니다.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키오스크를 쓰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직접 구매하지 않으시고 포스기기라고 하는 그 기기를 빌려주는 업체에서 키오스크를 같이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얼마씩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료로 키오스크를 받고 대신에 포스를 일정 기간 동안 쓴다든지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키오스크는 대부분 접근성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제대로 엄격하게 시행이 되면은 그런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태료를 물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키오스크를 제작하고 대여하는 업체들에게 또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기술을 개발할 인력도 없고 비용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해서 올 3월 달부터 플랫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접근성이 갖추어진 키오스크의 가이드 그리고 각종 이제 사운드라든지 이러한 각종의 모듈들, 소프트웨어들 다 올려놓고 이거 그대로 다운받아서 쓰시면은 접근성 갖춰진 키오스크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상공인과 그분들이 이용하는 키오스크를 만드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또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쪽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그분들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뭔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관련된 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어저께도 제가 키오스크 제조하시는 분들 한 60여 분 만나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키오스크 협의체라고 저희가 또 만들었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체 비용이 한 70%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공단에서 오셔서 그 제도를 좀 설명하셨고 저희 플랫폼도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접근성 갖춰진 키오스크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회의와 그런 그 부탁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부분에 넘어가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솔리반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문서에 무엇이 있는지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아트와 그리고 SK텔레콤이 협업을 통해서 잘 만드셨고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분들 위해서는 구글에서는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캡션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럴 의도는 없었는데 자꾸 SK텔레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요. AI 발달장애 케어 서비스도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달장애인들의 행동 관찰과 적절한 시기에 행동 중개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든 하나의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의 이미지 설명 가져오기 기능들도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상 AI가 도입이 되어서 장애인분들, 고령자분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쓰시는데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쪽에 제가 설명했던 대전제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를 도입 안 하면 모두가 못 쓰는데 못 쓰니까 상관이 없지만 특정한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 장애인이란 이유로 고령자란 이유로 사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접근성의 대전제입니다. AI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자칫 그 많은 분들 중에 장애인과 고령자분이 빠지게 되면은 애초에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되겠죠. AI 가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편리해졌죠. 아까처럼 말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움직이고 세탁기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렇게 세제를 분류해주고 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말을 못하시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접근성이 없다라고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모컨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부 정수기라도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높이의 문제도 있거든요. 뜨거운 물, 찬물을 정수기로 받는데 그 높이가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으실 경우에 그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누르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좀 돼야 됩니다. 오늘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AI 데이터 교과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AI 데이터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적에서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AI 데이터 교과서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27년도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되겠고요. AI 데이터 교과서도 잘 쓰기 위해서 접근성이 앞으로도 더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들은 특히 접근성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계속 남아 있고 그것이 인풋이 되기 때문에 아웃풋은 그것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현재 이제 AI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에서 장애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나 또 특정 장애에 대해서만 많이 입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통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개발할 때 장애 유형별 모델이 좀 더 정교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이것을 고려한 생성형 AI 모델 구축이 또한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UX 설계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인풋이 들어가야지만 아웃풋이 나오겠죠. 우리가 뭐 통계라든지 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인풋이 한정되면 아웃풋도 이렇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장애인 데이터 셋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훈련 데이터 셋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AI 서비스라는 자체가 기본적인 그 캐치프레이즈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면은 이전의 접근성을 논할 때부터 쭉 견지되어 오고 있는 그런 접근성의 대원칙을 지켜야지만 완벽한 AI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서없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씀 주신 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AX 시대를 꿈꾸게 되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될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ESG 혁신 담당하고 계신 엄종환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네, 움직여도 되네요. 카메라 같이 움직이니까. 예, 소개받은 SK텔레콤 엄종환입니다. 이미 두 연사분께서 SK텔레콤에 대해서 몇 번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AI, ESG 사실 요즘 뭐 하여튼 핫 키워드들이죠. 늘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고 또 ESG는 약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주제로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거를 AI랑 ESG랑 같이 붙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창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실 가치도 창출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강의를 하겠지만 20분 후에 여러분이 남겨가야 될 부분은 SK텔레콤은 AI 드리븐 ESG라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알고 가시면 뭐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K텔레콤 뭐 더 나가서 SK라는 그룹이 이런 활동에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느냐가 먼저 좀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이라는 곳이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보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결국엔 기회와 리스크라는 측면인데 그런 거는 결국에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고 또 리스크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여서
기업이 가진 그런 활동들, 경제적 가치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더불어서 SK가 좀 더 강조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와 리스크를 잘 보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들어 나간다.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은 사실 경제적 가치처럼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측정이 될 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는 이제 새로운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화폐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SK텔레콤은 약 한 2조 8천억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회 성과 중에서 이제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한 6,500억 정도의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제 뭐 보이스피싱 차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안전 알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진감지 네트워크라든지,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고객분들과 국민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고, 또한 비즈니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AI 케어가 맨 하단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AI 드리븐 ESG라는 큰 방향성을 왜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회사 자체가 AI에서 기회를 발견했고 거기에서 새로운 회사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텔레콤은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통신회사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있었고, 근데 앞으로는 AI라는 거를 새로 추진함으로써 거기서 기회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듯이 그런 사업 전략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ESG도 저기 아래 똑같은 피라미드 형태에서 ESG 경영 고도화를 한다거나 ESG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ESG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맨 상단에 있는 노란색 피라미드에서 보이는 ESG 사업 확대라고 써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G 프로젝트들을 AI 드리븐 ESG라는 방향성 하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 AI 컴퍼니로서 SK텔레콤 및 사회에 어떻게 포지티브 임팩트를 강화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AI 드리븐 ESG를 방향성을 출발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AI 기반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활동들을 총 4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듯이 이제 노인 돌봄,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260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접근성은 텔레콤에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사실 AI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교육의 그런 기회가 부족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4개의 큰 카테고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됐냐라는 건데, 당연히 보시겠지만 독거노인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노인 5명 중에 1분 정도가 독거노인이라고 하십니다. 또 그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의 돌봄을 좀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분들, 독거노인 분들,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사실 그거를 컨택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SK텔레콤은 우리가 가진 기술, AI 전화라든지 AI 스피커라든지 저희가 이제 ADAS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기반한 요즘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특화
케어에 특화한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러한 SK텔레콤의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독거노인 고립 가구를 돌보는 AI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피커 케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가진 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 거죠. 또는 날씨나 음악 정보를 듣는 거죠. 의외로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사실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스피커라는 조금 더 쉬운 저희가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조금 더 디지털 격차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상 징후가 파악되면 저희가 관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심리 상담사나 현장 담당자나 야간 모니터링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SNS 긴급 구조 한 건이 이제 1000건이 돌파했고 그동안에 저희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행복감은 올라가고 고독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성과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피커가 아닌 이제 저희 전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전화를 드려서 안부 확인이나 불편 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분들이나 돌봄 인력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업무 부담을 저희가 경감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발견이 되면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음성에 기반한 저희가 케어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그 비전 AI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CCTV를 활용한 저희가 비전 AI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 이를 가지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돌봄 문제는 상당히 여기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라든지 자해라 타해하는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보면 치료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방하거나 향후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육안으로 사람이 늘 쳐다보거나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SK텔레콤은 거기에다가 비전 AI 케어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비전 AI 발달장애인 케어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지금 2020년부터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시면 저희 이제 아까 정희민 팀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케어를 이렇게 지금 저희 CCTV를 통해서 저렇게 관찰하고 저런 것들을 이제 행동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 계속 케어 활동을 지자체랑 해서 실제로 센터와 그런 장애인 센터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 그냥 사회 제한적인 수준에서 넘어서서 실제로 생활안전까지 적용시켜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SK텔레콤 사옥에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해서 실제로 계단이나 승강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거를 이런 비전 AI 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치료까지 이동까지 시켜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저희 아파트 등의 시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접근성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베리어 프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그런 티월드라든지 아니면 티멤버십이라든지 요즘 이제 에이다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K텔레콤 내부에는 디지털 접근성 팀이라는 또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 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비장애에게는 좀 당연한 일상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이제 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한솔님이 이미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정민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저희가 그 설리번 서비스라는 거 가지고 소셜 벤처라는 투아트라는 곳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금 꽤 많은 곳에서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보는데 아까 이제 한솔님이 한번 보여주신 그런 유튜브 클립이랑 거의 비슷한 영상인데 조금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잠시 동안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시각장애인이 제가 시력이 좋아졌거든요. 자, 일단 편의점에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가 편의점인지 원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바로 눈을 떠볼게요. 이야, 대충 이렇게 해두고 아리야, 앞에 뭐가 보여? CU 간판이 붙어있는 벽이 보이고 CU 하두. 한번 컵라면을 찍어볼게. 농심 튀김우동 큰 사발면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농심 튀김우동 하나 더. 신라면 블랙 컵라면을 신라면 블랙. 사면을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되게 자세하게 읽어줘. 까르보 불닭볶음면. 야, 라면도 클리어. 맨날 여기 음료수에 점자가 있는데 음료, 이거 음료인 거 누가 모르냐고. 코코팜 음료를 들고 있는 대박, 코코팜. 자, 뭐야, 여기는 점자가 없어. 캔인데. 칭다오 캔맥주를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칭따오. 이 정도면 인식률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점자로는 네, 뭐 얘는 탄산이고 얘는 이미 음료야. 이 포인트는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사전에 저 한솔님의 양해를 구하고 초상권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앱 서비스를 조금 더 이제 개발시키고 좀 고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 앱을 휴대폰을 또 활용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안경 형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저렇게 좀 나름대로 상도 받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인정받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해서 계속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행복 AI 코딩 챌린지라는 거를 지금 1999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그런 캠페인들, 오래된 캠페인들 많은데 사실 SK텔레콤이 이렇게 25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를 많이 잘 모르고 계시고 있고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코딩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좀 IT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챌린지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 스쿨도 약간 이제 장애 청소년 분하고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 학생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코딩 스쿨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AI 리터러시 제공하려고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사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런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또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갖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조직을 사실 ESG라는 조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조직도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 거를 조금 더 개발하고 디벨롭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SK텔레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감도 갖고 기회를 또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뭐 비전 AI K로 보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제 두 개를 다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시혜성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회로 좀 활용을 해서 SK텔레콤 내부나 다른 뭐 사업에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이시킬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AI 컴퍼니 전환에 있어서 실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그 디지털 격차라는 부분도 저희에게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활용을 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둘 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엄종환 부사장님, 네, AI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나름 좀 노력을 하신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만약 우리의 진짜 일상이 된다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 한솔님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꼰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영윤 팀장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해소된 사회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그 연사분들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전체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도 있는데요. 우선 청중분들께서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질문과 함께 공감이 있는 부분 좀 골라서 하나씩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네, 모든 질문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긴 했는데요. 한솔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더 발전될, 그리고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고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한수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까 발표 주셨을 때 그 좋아진 여러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이제 말씀 주셨어요. 네. 네, 좋아진 것도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좀 여기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아쉬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시는지. 일단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하는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되는 키오스크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AI 스피커가 계속 나오고 발전되는 만큼 그냥 단순히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쉽게 주문할 수 있게끔 기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더라도 조작을 하다가 보면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AI 스피커는 음성으로 제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키오스크에도 그런 부분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진짜 제가 처음으로 자취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사봤거든요. 근데 사고 후회했어요. 왜냐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터치인데 괜히 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도 접근성이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또 AI가 적용이 돼가지고 누구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정혜민 팀장님은 이거 숙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던 건데요.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민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접근성 제고 문제는 키오스크와 같은 특정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모든 기술의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포용성을 갖추는 제도를 구축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관련 법이 있는지, 앞으로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 또한 좀 궁금했던 게 뭐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이윤 추구도 되게 중요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나름 그 정부라든지 공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네, 관련 법이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해외 사례라도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리면 한참 동안 횡설수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이제 포용성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은 크게 보면 각각의 접근성 기술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정통부하고 저희 의원이 각각의 이제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제조업체들이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건 이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에 담아서 이제 이러이러한 기준들은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키오스크 접근성과 관련한 기술 표준이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한 것들이 뭐냐면 그걸 국제 표준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한 2단계까지 넘어갔고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안한 안이 국제 기술 표준으로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은 현재 이제 국내에서 저희 기술 표준을 시켜서 만들었던 그러한 키오스크들이 외국에 수출할 때 별도의 검증이나 인증 절차를 좀 받지 않고서도 쉽게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관련 법에서 그런 제도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구매 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외국 사례들은 쭉 찾아봤는데 외국은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왜 없나냐면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 있어서는 집단 소송 제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안 갖췄을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들어와서 매출액의 몇백 배에 달하는 비용을 그 소송 비용으로 이렇게 또는 보상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항공법에 의하면은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출항하는 국적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티켓팅을 할 때 웹사이트에서 접근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미국에서 운영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은 엄격하게 잘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가전제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V 같은 경우들도 현재 우리 TV들도 숨겨져 있는 접근성 기능들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꽤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더욱더 그런 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기업들이 다들 선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한 집단 소송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쭉 이제 그런 민사 형사로 다 이렇게 해결을 보고 있는데 특출하게 미국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세액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종사자 30명 이하의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성을 갖추기 위해서 물리적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최대 이제 $1250에 대해서 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법적 체계도 좀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는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 구매는 상대적으로 그런 제도들은 많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고 미국에는 세금 우대 제도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른 우리 기업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함께 포함되기를 지금 바랍니다. 질문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음 질문은 이거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같이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엄종환 부사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을 통한 장애인 및 고령자 케어에 특화된 모델 개발을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 업무 한계 극복 그리고 업무 부담 경감에 대해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그리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준비도 해야 될지 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오늘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잘된 사례잖아요. 이렇게 뭔가 잘된 사례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언급되었던 이런 협조가 잘 안 됐다거나 또 다른 어떤 힘든 그런 점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해오시면서 네, 협조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공모분이신가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뭐 장애인분들, 고령자분들을 사실 뭐 컨택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 대상자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하고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지자체 및 공무원분들이 뭐 어떤 것을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지는 사실 지금 기본적인 모델 자체가 기업과 이 정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6, 70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가 30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업과 사실 뭐 정부 지자체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유관기관들이 동등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보시면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오가잖아요. 흔히들 기업에서 돈이 많으니까 기업에서 훨씬 더 뭐 사람도 많고 뭐가 많으니까 뭘 해줘야 돼 라는 그런 사실 피드백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그거가 사실 그렇게 출발을 하다 보면 이거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서 각자의 그런 몫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 모델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가 혜택이 되는 그런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기업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린 거긴 하지만 제가 혹시나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그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질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성공 사례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 스스로에겐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성공이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하나의 이런 뭐 도전과 하나의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 AI라는 그런 모델도 그렇고 그런 또 ESG라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도 그렇고 둘 다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될 큰 지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묶어서 뭔가를 한다는 그 과정들이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도전도 저런 도전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실패도 실패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을 도전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성공을 위한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네, 함께 좀 노력하고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하게 네,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좀 공통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이 있어서 이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특정 발표자분을 지목하지 않고 공통 질문처럼 이제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 비즈니스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접근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이건 그 김한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과정, 시작에서부터 뭔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마 그리고 저 팀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그 김한솔 대표님께서 먼저 이런 참여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떻게 하면 나름 좀 참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서비스가 이제 기획될 때 이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참여하는 시점에서부터요. 기획할 때부터 일단은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이랑 이게 만드는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술을 만드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모여가지고 진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계속 의견을 교류하고 나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진짜 수많은 어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기술들로 만들어지는데 늘 점점 그런 기술들이 나올수록 격차가 느껴지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네. 왜냐면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와, 너 이 어플 진짜 편해. 한번 사용해봐 해서 들어갔는데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폰에서 제가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는 접근성이 딱 보장될 때인데 어플들을 만들 때 애시당초 그런 게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와, 누구는 너무 편해, 너무 편한 기능이야 할 때 저는 이제 그 어플을 쓰고 너무 쓰고 싶으니까 거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시각장애인도 이거 좀 쓰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고 나는 이제 그 몇 년 후에 몇 년 전의 기술을 또 사용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의견 알았어, 잘 알았습니다 하고 보통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사실 의견만 물어보고 사라지시니까 내 의도는 저게 아니었는데 데이터 수집이 뭔가 제대로 된 게 맞을까? 진짜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해가야 진짜 모두를 포용하는 기술, 제품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솔님 말씀하실 때마다 정현민 팀장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풀지?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일회성이고 지속성이 없고 필요성은 뭔가 느끼고 있긴 한데 실효성이 좀 부족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당장 제대로 만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중간에서 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실현 가능하도록 옮기는 것도 제 일이기도 하고요. 당장 말씀하신 이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좀 드리자면은 약간의 이제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디지털 기기를 잘 못 쓴다, 또는 잘 안 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개발 업무에도 참여 안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의외로 장애인 분들 중에서 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몇몇 기업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께서 디지털 접근성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고 실험하시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시작될 때 장애인 당사자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을 포함해서 같은 팀을 꾸려서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면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장애인 단체나 고령자 단체에서도 IT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쪽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장애인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모으시거나 또는 직접 사용자 경험을 축적할 때 협조를 구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을 것이니까 처음 개발 초기부터 그러한 네트워크나 그러한 협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다면은 못할 일도 아니고 시작부터 목표를 이루어 나간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향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 주셨는데, 네, 엄중한 부사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 설리반 AI 케이스도 이제 보여주셨는데, 네. 그런 서비스 준비하시면서 네네. 말씀 지금 이제 나누었던 이런 네. 어떤 노력들이 혹시 포함되었었나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설리번 서비스를 출범할 때 사실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좀 부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캠페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그런 약간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이라든지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본인이 동의하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제 그 이미지를 좀 저희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설리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SNS 통해서 이제 그런 사진 한 장 올림으로써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비전의 케어 아까 이제 우리 영상 보셨겠지만 그 장애인분들 사실 그런 활동들 뭐 넘어지고 사실 때리고 하는 그런 발달 장애인분들의 그런 데이터가 사실 아까도 보였듯이 그런 거가 누적이 되고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아까 계단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데이터에 구분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뭐 너무나 뭐 장애인 고령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구분하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여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게 정리가 돼서 사실 장애인 고령자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특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분을 뭐 너무 장애인 고령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싱보다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단 접근해서 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사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실제화되고, 네,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넓어지고 실현되기 시작하면 정말 좋은 기술들이 많이 우리 일상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도 공통 질문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인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질문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접근성, 기술 격차와 관련해서 외국에 비해 한국이 특히 심각하다고 이 질문자분께서는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조금 더 심각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접근성 매뉴얼과 같이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는 이유뿐인가요? 아니면 정서적 차이라든지 좀 다른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을까요? 정서적이라는 키워드를 뒀는데 문화라든지 네,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넓게 폭넓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김한솔 대표님께 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느끼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외국에도 이제 갔다 오셨고, 이제 다녀오셨고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외국에서 느끼는 거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이게 궁금했었고 외국에 진짜 여러 번 나가고 막 장애인 직업 다양성이란 주제로도 외국의 장애인들도 인터뷰해보고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기술이 있고 접근성이 아무리 보장되더라도 진짜 인식과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저는 기술을 제대로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기술 발전 속도 너무 빠르게 성장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시민의식이 진짜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버스를 타보고 외국에서도 버스를 타봤을 때 느낀 거는 한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 제가 뉴스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혹시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여쭤봐야 되니까 기사님 이거 땡땡행 가는 버스 맞나요? 말씀을 안 하시길래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안 간다고 하잖아요. 하고 딱 이렇게 되니까 나 버스 타면 안 되겠다. 근데 이런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되니까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나는 버스 못 탄다. 눈치가 보여서 탈 수가 없다. 근데 외국에서도 똑같이 버스에 소리가 나지만 결국 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제가 습관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버스 소리가 나는데도 하면서 막 카드를 찾고 이게 카드 찍는 데를 모르니까 막 허둥지둥 됐어요. 근데 괜찮다. 천천히 너의 시간을 천천히 가져라. 저는 이 말 한마디와 그 다른 시민들이 함께 도와주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접근성의 완성, 모두를 위한 기술의 완성은 인식이다. 그리고 이 접근성이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게 태어나서 전 연약하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늙게 되고 누구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고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고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 사회를 위해서다라는 인식이 마련되어져야 진짜 접근성이란 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도 들으면서 좀 울림이 왔는데요. 이 디지털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디지털 접근성의 완성이 디지털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팀장님, 혹시 이런 어떤 인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좀 확인된 그런 뭐 통계라든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나요? 글쎄요, 상당히 좀 이건 잘못 이야기하면 욕먹기 딱 십상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으로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못한 나라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잘하는 나라들과 또 비교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 또 제 경험에서 좀 틀린 나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아주 이제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갔더니 뭐 아주 엉망인 나라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될 때는 우리나라의 아쉬운 점이 좀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접근성의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접근성 같은 경우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을 만약에 도입을 안 하면은 다 같이 못 쓰는 것이 되고, 도입을 하면 똑같이 쓸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뭐 우리 아시아권 내에서도 어떤 국가에는 거의 키오스크를 안 써요. 그럼 그 나라의 키오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냐 그러면은 안 불편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분들이 더 안 불편해요,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 키오스크 자체가 쓰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서비스나 기기들의 이런 보급 속도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과 보급에 발맞춰서 접근성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체감할 때 더욱더 우리나라의 접근성이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좀 부각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부분들이 개선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많은 그 정부나 공공기관들에서 홈페이지들 만드는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처음 만들면서 멋진 이미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팝업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자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 홈페이지 보니까 글만 잔뜩 있다고 해서 다른 외국보다 우리 홈페이지가 더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접근성 관점에서는 반대거든요. 팝업이나 동영상을 띄워놓고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더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더 안 좋은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 해서 필요 없는 팝업을 띄운다든지, 안 그러면은 대체 텍스트가 없는 그런 영상 정보들은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술 발전이라든지 보급 서비스가 좀 빠르고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한 걸음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근성 매뉴얼과 정보의 제도들은 어느 정도 좀 만들었는데 외국과 틀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미국과 틀린 이유는 그 제재의 처벌 수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장차법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가 있고 재정적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그 비용이 이제 몇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의 그러한 처벌 수준들이 조금 다른 그런 면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처벌만이 능사인가? 처벌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쪽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기술 지원하는 것들도
또한 정부의 역할, 저희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뭐 그렇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진행을 더 해보면 엄정화 부사장님께도 이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한국의 어떤 좀 더 심각성을 부각해주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기업 입장에서 해외 어떤 사업 확장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국내와 해외의 차이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이런 차이를 좀 고려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고 계셔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서적 차이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많은 부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외국과 우리 한국을 왜 비교를 할까라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좀 한국만의 저게 정서적 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깊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겠죠.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이제 ESG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 이해관계자의 요구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정의면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를 사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누군가의 요구나 그게 법이든 규제든 아니면 투자자의 예를 들면 난 너희를 투자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해놔야 돼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야지만 자발적인 부분과 그런 타의적인 부분이 같이 섞여야지만 사실 어떤 아젠다가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외국을 비교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제 때문에 강화되어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직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인과 외부적인 그런 요구 조건들이 이제 같이 정리가 된다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연사님들 모시고 오늘 긴 시간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은 진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자에게만 맡길 수도 없고 특정 계층 누구에게만 맡길 수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발표해 주신 연사 세 분 감사드립니다.